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 행안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민, 얘는요, 윤석열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죠.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죠.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아왔다는 것이 아찔하게 느껴질 정도의 최소한의 양식이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지 못한, 글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조인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능하기도 짝이 없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던 이상민, 그 이상민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탄핵을 기각하면서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합니까?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즉 이상민이 무능했다라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거죠. 무능한 놈이 글쎄 마음이나 좀 곱게 써야 되는데 지난 계엄 국면에서 보면은 이놈만큼 심보가 고약한 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뭘로 처먹었는지 참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 그런 건지, 아니면 충암고를 나오면 그런 건지, 아니면 충암고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판사 검사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 계엄 국면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기는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죠. 하지만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난 계엄 국면에서 언론사 단수를 지시하라. MBC, 경향신문, 한겨레, JTBC, 그 다음에 그 뉴스공장 요런 데를 단수하라는 지시를 경찰 그리고 소방방재청에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내란에서 주요 업무를 맡은 것이고 주요 업무를 실행한 겁니다. 빼박이죠. 이게 밝혀진 것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 되어서야 이상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늦어도 한참 넘었죠. 우리는 당연히 이상민이 구속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판사들의 생각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이상민 영장실질심사는 31일, 그러니까 이제 12시 넘어가서 뭐 29일이라 치고요. 30일, 그러니까 사흘이나 지난 뒤에야 실시됩니다.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혐의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지난 12.3 계엄 당시에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단수, 그리고 단수 지시를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한 위증, 이런 것들이 이 주요 혐의가 될 겁니다. 이건 내란 주요 업무 종사죠. 직권 남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죠. 한마디로 개새끼입니다. 윤석열에 준하는 개새끼인 거죠.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거짓말했고요. 검사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게 누굽니까? 박세현 서울고검장이었습니다. 야, 이들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에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를 했어요.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판사가 자신의 선배 판사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거라는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와, 이씨. 혐의는 너무나도 명백한데 안 잡혀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황당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잠시 한번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보죠. 지난 1월이죠. 소방방재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란 과정에서, 계엄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라고 소방방재청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참 말을 희한하게 하죠. 직접 전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하면은 도와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등 어쨌다는 등 한참 개소리를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것은 행안부 장관, 즉 이상민 장관이 소방방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으니 니들이 나가서 도와줘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미 이때 이상민 장관에 대한 내란 가담은 확인이 된 거죠. 이때쯤 이상민 장관은 감옥에 갔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야, 어쩜 이런 새끼가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은 이상민 장관의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한데도 지금까지 구속시키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어떻게든 간에 내란 세력들이 되돌아와서 복귀해서 검찰을 다시 정권의 가장 핵심되는 위치에 갖다 놓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내란 세력이든 뭐든 검찰을 가장 높은 곳에 앉혀줄 수 있는 사람이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런 이상민 장관이 아직까지 구속이 되지 않았다니 저는 사실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는 거, 저는 참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민 장관의 영장을 담당한 사람은 정재욱 판사입니다. 70년생이에요. 부산 출신이고 부산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했는데 경찰대 졸업하기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죠. 그래서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합니다. 변호사로 개업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 판사로 유명이 되고요. 부산지법, 수원지법, 중앙지법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울산지법에서도 근무했고요. 몇 년 전에는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됐죠. 소위 말하는 수원지법 삼형제입니다. 수원지법에 있던,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 3명이 고스란히 그대로 올해 5월에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가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정재욱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조희대라는 놈은 판사 인사를 할 때부터 민주당과 이재명과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어떻게든 간에 타격을 미치기 위해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그 자리에 앉혔던 겁니다. 그리고 정재욱 판사는 그중 한 명인 거죠. 참, 이게 뭐라고 제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정재욱 부장판사는요, 경력법관으로 2008년에 판사가 됩니다. 근데 2008년에 똑같이 경력법관으로 판사가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역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가 중앙지법으로 왔고 지금 중앙지법 영장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사가 모두 3명이 있는데 이 3명 모두
수원지법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5월에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으로 왔고 나란히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가 됐습니다. 신장식 의원이 이것을 보고 수원지법 삼형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바로 그 수원지법 삼형제에 속하는 판사입니다. 정지욱 판사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보다 하루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인데요. 통일교가 김건희한테 줄을 대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김건희한테 뭐 명품이나 보석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윤영호죠. 이 사람은 현재 통일교에서 뭐 이탈을 했다 그러든가 쫓겨났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오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영장실사를 받기 하루 전날인 거죠. 그날 영장실사를 받는데 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사람도 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정재욱이 여러 가지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믿을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딱 맞춤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짱 박아 놓은 사람입니다. 심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란 수사,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프락치 같은 놈이야. 밀정 같은 놈입니다. 조희대의 아바타이자 심부름꾼이죠. 조희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A급 판사는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서초동에 잘 나가는 성골 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골 판사들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직책,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희대한테 충성해서 출세해라 이건 거죠. 이런 판사가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정재욱 부장판사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조희대 때문입니다. 조희대를 빼놓고는 정재욱을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과거 이 정재욱 부장판사가 내렸던 판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판결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판결이 이겁니다. 과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숨진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유독물질을 너무 많이 흡입하는 바람에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하신 분이죠. 유족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천신만고 끝에 승소하죠.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교통사고가 나도 3억 원 정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타이어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숨졌는데 1억 원이라고요? 노동자의 목숨값은 그렇게 껌값입니까? 산재 보상금은 교통사고 보상금보다 못하다던 건가요? 참. 아무튼 그나마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정재욱 판사였어요. 좀 이상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건 울산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정재욱 부장판사가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2018년 사건입니다. 수영 강사가 7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꿀밤을 10대를 때렸대요. 여긴 10대라고 나오지 않는데 꿀밤 10대를 때렸답니다. 수업을 하는데 아기가 집중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야단치면서 꿀밤을 10대를 때렸대. 좀 과하죠? 이거는 폭력이다 싶죠?
근데 이 수영 강사한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됩니다. 벌금 15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아이한테는 영혼이 파괴될 정도의 사건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좀 처벌이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자, 찜찜하죠? 정재욱 판사는 일단 이렇게 찜찜한 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충격받은 사건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 공사 개입 혐의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기각. 이게 뭐죠? 자, 여기서 말하는 울산시장은 김기현 지금 현재 국힘당 국회의원입니다. 김기현도 판사 출신이죠. 김기현이 울산시장을 할 때 김기현의 동생이 아파트 공사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파트 공사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약간 뭐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회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장 이 공사 그 납품을 따냅니다. 레미콘 납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가 딱 걸려요. 그래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영장이 기각되죠. 그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울산지법의 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나중에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자,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 보죠. 당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뒤를 캔다면서 이런저런 시비를 건 게 있습니다. 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민정수석실을 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아파트 공사 개입 혐의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요 사건 자체가 청와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하명을 해서 진행된 사건이다. 즉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수사를 한 사건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죽이게 하려고 꼬투리를 잡은 억지 사건이 바로 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입니다. 기억하시죠? 당시 이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황운하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당시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낙선을 위해서 김기현 시장의 동생을 무리하게 수사했다. 그래서 혐의가 없는데도 수사를 하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황운하를 조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황운하가 그렇게 설친 이유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 청와대 지시는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은요, 모두 관련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동시에 김기현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자면 비리 혐의가 있던 김기현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거, 김기현의 동생한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 하명수사 사건을 시작하는, 검찰이 하명수사 사건으로 억지를 부리는 단초가 됩니다. 영장이 기각됐잖아. 그러니까 생사람 잡은 거야. 생사람 잡은 황운하 처벌해야겠지. 그런데 황운하가 그렇게 수사를 한 거는 문재인이가 시킨 거야. 요 논리를 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라고? 정재욱 부장판사였던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사를 하게끔 판을 깔아준 사람이 바로 정재욱 부장판사였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사건, 그러니까 김기현 동생이 울산시 뭐 여러 가지 아파트 공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공사에서 레미콘 납품을 지가 독점한 사건,
이 사건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고요. 당시 울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김기현 동생, 이름이 김삼현이라고 하더군요. 김삼현이 실제로 자기가 자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검찰 어떻게 한다? 예, 김삼현,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의 자백을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그냥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황운하만 때려잡은 사건이 돼버렸죠. 물론 황운하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기사는 뉴스타파 기사입니다. 울산시장 하명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면밀한 취재를 했던 거죠. 사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해왔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김사면, 그러니까 김기현의 동생이 울산 시내 주요 아파트 공사장에서 레미콘 공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울산시에 지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리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사실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사면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싹 다 날려버리고 검찰은 오로지 황운하를 때려잡기 위해서, 문재인을 때려잡기 위해서, 조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했던 거예요. 그 관련된 내용이 뉴스타파 보도로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시작이 바로 정재욱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이었던 거죠. 찜찜하네요. 자, 이 사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당장 과거 판결을 봐도 찜찜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사람이 얽혀 들어있던 사건을 봐도 찜찜합니다. 그리고 정재욱 부장판사를 중앙지법에 앉힌 그 배경도 찜찜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한테 믿고 재판을 맡길 수 있을까요? 자, 정재욱 부장판사.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정재욱 부장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70년생이고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 진학을 했습니다. 경찰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변호사로 개업을 하죠.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판사로 임용되는데 바로 이때 같이 변호사 하다가 판사로 임명된 사람이 있어요. 예, 이정재 부장판사. 윤석열 영장 기각했던 그 판사. 같이 들어옵니다. 2008년에. 그리고 이정재 부장판사도 주로 지방을 돌아요. 정재욱도 지방을 돕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수원지법으로 발령을 받죠. 역시 이정재 판사도 똑같이 발령받습니다. 박모하는 판사도 있는데 그 판사도 동시에 또 와요. 3명의 부장판사들이 지방을 돌다가 갑자기 수원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3년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같이 세트로 고스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옮겼고 서울중앙지법에서 1, 2, 3, 3명이 다 영장 전담 판사를 맡았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전부 다 이재명과 관련된 판결을 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놈도 있고 김혜경 여사 사건 판결을 맡은 놈도 있습니다. 다 민주진보 진영의 불리한 판결, 이재명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자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정재욱 부장판사는 가만히 보니까 검찰과 꽤 오래 연이 닿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김기현하고도 뭔가 연이 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 울산, 글쎄 지역 법관들끼리는 좀 잘 통하거든요. 그런 점까지 생각해 보면 이 정재욱 부장판사 과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민 장관 판사 출신이잖아. 똑같이. 어떻게 보면 김기현의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도 김기현이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기억해 뒀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판결을 내린다 싶으면 바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정재욱 부장판사는 팔이 안으로 굽는 판사입니다. 판사 출신이거나 판사 출신을 뭐 친인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매우 선처해주는 판사,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의심스럽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판결 내리는지 우리 꼭 응징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